3만 명의 수비군이 하루 만에 30만 5천 명의 침략군을 전멸시킬 수 있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때는 612년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 작은 한반도 왕국을 짓밟기 위해 100만 명이 넘는 병력을 보냈습니다. 침략군은 300km에 걸쳐 펼쳐졌습니다. 그들은 성문을 통과하는 데만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고구려에 닥쳐올 것이라고 보였던 확실한 파멸은 고대 역사상 가장 비참한 군사적 패배로 변모했습니다. 수도를 향해 진군했던 35천 명의 정예 중국 병사들 중 2,700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들만이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비범한 장군과 험난한 지형, 그리고 역사상 가장 대담한 함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을지문덕 장군이 막강한 수나라의 강점을 치명적인 약점으로 바꾼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동아시아 역사의 흐름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7세기 초, 한반도는 폭발 직전의 화약고와 같았습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 세 왕국은 수세기 동안 불안정한 힘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국경은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 계속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는 달랐습니다. 고구려는 기원전 37년에 건국되었습니다. 이 북방 왕국은 북한반도 북부에서 만주와 요동 깊숙이 이르는 제국을 개척했습니다. 그 영토는 아시아에서 가장 방어하기 좋은 100만 제곱사로미터가 넘었습니다. 요새로 가득 찬 산맥과 예측할 수 없이 범람하는 강, 그리고 대군에게는 죽음의 덫이 되는 계곡들이 있었습니다. 700년 동안 고구려는 한나라 이래로 중국의 침략을 격퇴했습니다. 그리하여 동방의 난공불락 요새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정예 중장기병은 찰갑 갑옷을 입고 산길을 돌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대규모 군대가 진창에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 589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수나라가 3세기 동안 분열되었던 중국을 마침내 통일했습니다. 문제 황제는 분열된 땅을 통합했습니다. 그는 운하 시스템을 재건하고 법률을 표준화했습니다. 또한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상비군 중 하나를 구축했습니다. 수나라는 스스로를 한나라 영광의 계승자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아시아 전체를 통치할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북동쪽 국경에는 완강하게 독립을 고수하며 고구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무릎을 꿇기를 거부했습니다. 596년 수나라 사절단이 고구려 외교관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동돌궐 칸국의 천막에서 중국 몰래 군사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에 문제 황제의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그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수나라를 종주국으로 인정하고 국경 약탈을 중단하며 돌궐 동맹을 포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전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양왕의 답변은 도전적이었습니다. 597년에 고구려와 말갈 동맹군은 하북성으로 선제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중국 전초기지를 약탈하며 수나라가 응징하도록 도발했습니다. 문제 황제는 분노로 대응했습니다. 598년에 그는 다섯째 아들 양양태자를 보냈습니다. 그는 30만 명의 병력과 주라후 제독의 해군 함대를 이끌었습니다. 고구려를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침략은 처음부터 제안이었습니다. 낯선 산악 지형을 헤치고 나아가면서 수나라 부대는 계속되는 매복 공격에 지쳐갔습니다. 그때 날씨가 변했습니다. 태풍이 한반도 해안을 따라 주라후의 함대를 흩어놓았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해안에 도착하기도 전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상륙한 병사들은 고구려 해안 수비대에 의해 즉시 공격받았습니다. 그해 매서운 한반도의 겨울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수나라 진영에는 질병이 만연했습니다. 보급선은 가늘어졌고 끊어졌습니다. 수개월간의 헛된 진군 끝에 두 지휘관은 굴욕적으로 퇴각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단 한 번의 큰 전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작은 타격으로 전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나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604년에 문제 황제는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의 아들 양권이 양제로서 제위를 차지했습니다. 역사는 그를 중국 최악의 폭군 중 한 명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604년 당시 그는 야심차고 무자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실패를 만회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양제는 자신의 업적을 확고히 할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데 다음 8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수백만 명의 노동자를 징집하여 대운하를 완성했습니다. 이 대운하는 중국의 경제적 남부와 정치적 북부를 연결하는 공학적 경이었습니다. 이는 자원과 병력이 전례 없는 속도로 북쪽으로 흐르게 했습니다. 그는 만리장성의 동쪽 부분을 재건했습니다. 이는 유목민의 위협으로부터 후방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고구려에 외교사절단과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이들은 고구려의 요새와 병력 이동, 그리고 내부 정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607년, 그는 고구려가 여전히 동돌궐 칸국과 비밀 통신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불복에 양제는 격분했습니다. 그는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영양왕은 직접 수나라 조정에 와야 했습니다. 황제에게 절하고 영원한 조공을 맹세해야 했던 것입니다. 영양왕이 거부하자 양제는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 군대는 그 시점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침략군이 될 것이었습니다. 611년 봄, 수나라 전역에 징집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해 말, 수서에 따르면 113만 3,800명의 전투 병력이 탁군에 집결했습니다. 그곳은 오늘날의 북경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이 거대한 군대를 지원하는 병력은 200만 명이 넘는 보조 병력과 보급 인원, 공병, 그리고 종군자들이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전체 병력이 500만 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612년 초, 이 대열이 진군을 시작했을 때 그 길이는 300km에 달했습니다. 모든 병력이 한 지점을 통과하는데 40일이 걸렸습니다. 이 행렬을 언덕에 서서 지켜보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당신은 병사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말과 공성기구, 보급 수레만 이어졌습니다. 양쪽 지평선까지 뻗어있는 깃발들 뿐이었습니다. 양제는 고구려를 물리치는 것 이상을 원했습니다. 그는 고구려를 존재 자체에서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다시는 어떤 국경 왕국도 수나라 권위에 도전할 수 없게 말입니다. 그러나 이 웅장한 군대는 스스로 파멸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병력 규모는 해결 불가능한 보급 악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거대한 인파가 동쪽으로 진군하기 시작할 때 고구려 영양왕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고구려 전체 인구는 아마도 300만 명이었을 것입니다. 영양왕은 도시를 무방비로 두지 않으면서 기껏해야 1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전투 병력만으로도 10대 1 이상의 수적 열세에 처했습니다. 고구려는 중국 전체의 자원을 통제하는 제국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숫자를 본 어떤 장군이라도 즉시 항복을 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양왕에게는 한 가지 결정적인 강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을지문덕 장군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은 550년경 평양 밖 석다산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무술과 문학, 예술 모두에 능통한 매우 드문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고구려에서 문은 정치적, 지적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문은 군사적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을지문덕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마스터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전술가이자 교양 있는 신사로서 지위를 높였습니다. 그는 시를 짓고 철학 토론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한국 학자들은 을지가 성씨가 아닌 특별한 군사 칭호였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그가 위기 이전에 이미 높은 영예를 얻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612년이 되자 그는 고구려의 최고 군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이 직위는 그에게 모든 방어 준비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을지문덕은 양제가 가진 모든 자원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해했습니다. 수나라 군대의 규모는 단순히 이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취약점이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군대는 매일 2,000통가량의 곡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들은 물과 수만 마리의 말을 위한 사료가 필요했습니다. 교체 장비와 의료용품, 그리고 사기 유지를 위한 물품도 필요했습니다. 수나라의 보급선은 적대적인 영토를 가로질러 500km 이상 뻗어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강 도하 지점, 모든 산길, 모든 계곡은 잠재적인 병목 지점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보급품은 끊길 수 있었습니다. 을지문덕의 전략은 간단한 원칙을 중심으로 명확해졌습니다. 수나라 군대를 물리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수나라 군대 스스로 패배하게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구려의 명백한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또한 침략군의 거대한 규모를 파멸로 이끌 닻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612년 2월, 수나라 척후병들이 침략군의 움직임을 처음 보고했을 때 을지문덕은 즉시 국경 지역에 초토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는 침략 경로에 있는 모든 마을과 읍, 도시에 대한 완전한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민간인들은 남쪽과 동쪽으로 피난하며 들고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옮길 수 없는 것은 파괴했습니다. 곡식 창고는 불태워졌고 우물은 독으로 오염되었습니다. 가축은 산 깊숙이 몰아넣어졌습니다. 수나라 선봉대가 요하를 건너 고구려 영토로 진입했을 때 그들은 유령의 땅을 발견했습니다. 텅 빈 밭, 버려진 마을, 징발할 쌀 한 톨조차 없었습니다. 양제는 계획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각 병사에게 100일치의 보급품을 등에 짊어지라고 명령했습니다. 병사들이 현지에서 식량을 조달하여 보충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조달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초기 진군으로 이미 지친 병사들은 군대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 무거운 보급품 꾸러미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나라 군대는 먼저 고구려의 국경 요새들을 점령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요양에 있는 요동성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요새는 주요 침략 경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력군이 안전하게 진군하려면 이 요새가 먼저 함락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양제는 지독한 마이크로 매니저였습니다. 그는 캠페인 시작 전에 재앙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군들은 황제에게 전령을 보내 승인을 받기 전에는 어떠한 전술적 결정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요동성을 포위한 지휘관이 수비대에서 항복 제안을 받았을 때 그는 이를 수락할 허락을 받기 위해 전령을 보냈습니다. 전령이 양제에게 도달하는 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황제는 며칠 동안 답변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도 며칠이 걸렸습니다. 승인이 도착했을 때 고구려 수비대는 이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재보급하고 병력을 증강하며 한 달 더 방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요새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신속했어야 할 캠페인은 지루한 공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군대의 보급품과 사기를 갉아먹는 것이었습니다. 5개월이 지났지만 단 하나의 요새도 수나라에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612년 6월 무렵 양제의 좌절감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의 대규모 군대는 요하에서 발이 묶인 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원만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체 캠페인을 망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군대를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우문술과 우중문 장군이 이끄는 약 30만 5천 명의 정예 병력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주력군에서 이탈하여 고구려의 수도 평양으로 직접 남하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내호와 제독이 이끄는 12만 단의 수군이 반도 주변을 항해했습니다. 이들은 평양에서 그들과 합류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협공작전은 이론상으로는 훌륭해 보였습니다. 실제로는 30만 5천 명의 병사들을 죽음의 행군으로 보낸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적대적인 산악 지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보급선은 400km 이상 뻗어 있었습니다. 을지문덕에게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었습니다. 수나라 남부군은 자신감을 가지고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정예 병력이었고 이전 전투의 베테랑이었으며 잘 무장하고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병력과 기류를 갖추고 있었고 세계 최고 제국의 추진력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첫 몇 주 동안
그들의 진격은 저항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고구려군은 그들 앞에서 녹아내리는 듯 보였고 물러서기 전에 명목상의 저항만을 제공했습니다. 수나라 지휘관들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매일 더 많은 지형을 확보하기 위해 병사들을 더 몰아붙였습니다. 그들은 수개월 동안 준비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을지문덕은 이 지역에 소규모 기동성 높은 기병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괴롭히고 지연시키고 지치게 하되 결코 대규모 전투에 참여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부대들은 치고 빠지는 공격으로 수나라 종대를 강타했습니다. 그들은 산길에서 갑자기 나타나 행군하는 병사들에게 화살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중무장한 수나라 병사들이 대응하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수나라 선봉대가 강을 건넌 뒤 다리를 파괴하여 공병들이 며칠을 낭비하며 다리를 재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수원을 오염시키고 산불을 질러 연막과 혼란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심리전은 물리적 공격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었습니다. 며칠마다 고구려 사절들은 휴전 깃발 아래 수나라 진영에 접근하여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논의를 지연시켰습니다. 항복하기를 원하는 고구려 조정 내 평화 세력에 대한 거짓 정보를 수나라 지휘관들에게 제공했습니다. 한편 을지문덕은 직접 수나라 군대를 관찰하며 최후의 일격을 위한 그들의 준비 태세를 평가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대담한 첩보 작전 중 하나로 그는 직접 수나라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고구려 방어에 대한 정보를 가져온 탈영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나라 지휘관들, 특히 우중무는 의심스러워했지만 그를 돌려보내기 전에 진지를 둘러보도록 허락했습니다. 양제는 사실 을지문덕을 만나면 붙잡으라고 우중문에게 명령했었습니다. 하지만 유사룡 장군은 그를 풀어주는 것이 항복 협상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결정은 훗날 양제가 진실을 알았을 때 유사룡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수나라 남부군이 고구려 영토 깊숙이 진격하자 장마철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여름 장마는 풍경을 변화시켜 흙길을 진흙강으로 만들었습니다. 평소 잔잔하던 개울은 격렬한 급류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수나라 보급 마차들은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병사들은 무릎 깊이의 진흙탕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갑옷은 보호보다는 짐이 되었습니다. 질병이 병사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질, 장티푸스, 말라리아는 고구려 화살보다 더 많은 병사들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들은 계속 진격했습니다. 이제 와서 물러서는 것은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지휘관도 감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7월 말까지 그들은 거의 400km를 이동했고 멀리서 평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도는 손에 닿을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교무에 도착했을 때 병사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보급품이 부족했고 수개월간의 시달림으로 힘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도시 성벽이 수비병들로 가득 찬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나쁜 것은 내호와 제독의 해군 병력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영양왕의 이복 동생이자 뛰어난 지휘관이었던 고건무는 평양 대동강 진입로에 수나라 함대를 위한 매복을 설치했습니다. 그는 화선과 조류 및 해류에 대한 지역 지식, 그리고 해안포를 사용하여 해상 침공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생존자들은 바다로 후퇴하여 남부군을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보강군도 보급품도 없었습니다. 수나라 지휘관들은 평양 성벽 밖에서 군사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냉혹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 수나라 통제 영토에서 40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보급품을 소진했습니다. 그들의 병사들은 병들고 굶주리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요새는 약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뒤에서는 고구려군이 선멸을 위해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즉시 후퇴해야 했고 겨울이 오기 전에 이를 실행해야 했습니다.
을지문덕은 이때를 선택하여 심리전의 묘수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을지문덕 한시라는 시를 지어 수나라 진영으로 보냈습니다. 이 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국 문학 작품 중 하나로 은근한 조롱의 걸작이었습니다. 그것은 수나라 지휘관들의 신묘한 계책과 기묘한 계산을 칭송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투에서 높은 공을 세웠으니 이제 만족하고 물러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수나라 지휘관들의 업적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숨은 뜻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을지문덕은 그들에게 패배했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지금 후퇴하여 체면을 지키라는 의미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대의 선두에 섰던 자랑스러운 수나라 장군들에게 그 시는 쓰디쓴 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들이 어차피 절실히 해야 할 일을 할 구실을 제공했습니다. 612년 8월 초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수나라 남부군은 북쪽 요하로 후퇴할 것이었습니다. 조직적인 남하 행군은 절박한 북상 도주가 되었습니다. 수나라 지휘관들은 규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공황이 병사들 사이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적진 깊숙이 갇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군대가 그들의 등 뒤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갑옷, 무기 등 속도를 늦출 만한 모든 것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가올 추격대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을지문덕은 이 순간을 6개월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그의 함정이 닫힐 것이었습니다. 그는 약 3만 명의 정예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추격대를 조직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후퇴하는 수나라 군대를 끊임없이 괴롭히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들을 쉬게 하지 않고 재정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늑대가 양떼를 몰듯이 준비된 사육장으로 몰아갔습니다. 고구려 추격대는 수나라 군대에 평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지친 수나라 병사들이 멈춰서 진영을 만들려고 할 때마다 고구려 기병이 나타나 화살을 쏘며 방어 대형을 취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고구려 기병은 수나라 병사들이 효과적으로 추격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쳤다고 판단하면 숲과 산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다시 나타나 또 다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수나라 병사들은 밤낮으로 끊임없이 행군해야 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남은 식량을 이동 중에 먹었습니다. 병사들은 탈진으로 쓰러지기 시작했고 동료들은 그들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고구려군은 뒤처지는 병사들은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사흘 밤낮의 악몽 같은 추격 끝에 수나라 군대는 거의 200km를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평양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청천강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 강은 중국어로 살수라고 불렸습니다. 이 강은 산간 개천의 물을 받아 서쪽으로 흘러 서해로 들어갑니다. 여름에는 여러 지점에서 건널 수 있었고 일반적으로 건너는 지점에서는 물이 허리 깊이에 불과했습니다. 수나라 척후병들은 강물이 실제로 얕아 쉽게 건널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척후병들이 몰랐던 것은 을지문덕의 공병들이 수주 동안 상리에 거대한 댐을 건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록들이 엇갈리고 전설이 역사와 만납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특히 20세기 초의 민족주의 사학자 신채호는 기록했습니다. 을지문덕의 공병들은 다져진 흙, 직조 재료, 그리고 목재를 사용하여 정교한 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다른 자료들은 강물의 계절적 변화와 아마도 임시 방벽을 이용한 더 자연스러운 배치를 시사합니다. 여러 기록에서 분명한 것은 612년 8월 그날 수나라 선봉대가 살수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그들은 물이 놀랍도록 얕아 거의 건너라고 유혹하는 듯함을 발견했습니다. 지친 수나라 병사들은 강 건너편에서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아군 영토에 훨씬 더 가까워질 것이었습니다. 즉시 건너기 시작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약 15만 명의 병사들, 즉 군대의 절반이 살수강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정말 얕아서
가장 깊은 곳에서도 무릎까지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2km 가까이 되는 전선에 걸쳐 퍼져 있었습니다. 동시에 모든 건널 수 있는 부분을 사용하여 도하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때 수나라 군대의 약 절반이 강 한가운데 퍼져 취약해졌을 때 을지문덕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상류에서는 공병들이 댐을 파괴했습니다. 일부 기록은 그들이 부분적으로 댐을 파괴하고 수압이 나머지를 처리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기록들은 파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개의 방벽이 순차적으로 해제되었다고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일어난 일은 수나라 병사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재앙이었습니다. 3에서 4m 높이의 물벽이 강 계곡을 따라 포효하며 내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 공포스러웠을 것입니다. 수백만 톤의 물이 갇힌 병사들에게 쏟아지면서 깊은 굉음이 포효로 변했습니다. 강물 속에 있던 병사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물은 그들을 화물 열차의 힘으로 강타하여 나뭇잎처럼 하류로 휩쓸었습니다. 중무장한 병사들은 격렬하게 소용돌이치는 물속으로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끌려 들어가 익사했습니다. 떠다니는 자네나 서로를 붙잡으려던 병사들은 바위와 물속에 잠긴 통나무에 부딪혔습니다. 몇 초 전 무릎 깊이였던 강은 3m 깊이의 격렬한 급류가 되었습니다. 이미 북쪽 강둑으로 건너간 병사들은 동료들이 홍수에 사라지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쪽 강둑에 남아있던 병사들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며칠이 지나야 가라앉을 격렬한 강물에 의해 군대의 절반과 단절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을지문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쪽 강둑의 수나라 병사들이 방금 일어난 일을 파악하려고 하는 동안 고구려 주력군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타이밍은 완벽했습니다. 수나라 대형은 도하 시도로 인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부대들은 강으로 분리되어 서로 지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간의 후퇴 후 이미 바닥이었던 사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고구려 중기병은 남쪽 강둑의 수나라 군대를 강타했습니다. 그들의 기세는 무질서한 적의 대형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돌격은 파괴적이었습니다. 지치고 사기가 저하된 수나라 병사들은 붕괴하여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고구려 경기병은 이미 우회하여 도주로를 차단했습니다. 보병은 버티려던 모든 병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진격했습니다. 북쪽 강둑에서는 성공적으로 건너온 수나라 군대가 자신들의 악몽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보강군으로부터 단절되었고 신선한 고구려 병력의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강 건너편 동료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문술 장군은 방어 대형을 조직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의 병사들은 수개월의 원정과 며칠간의 후퇴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고구려군이 그들을 공격했을 때 대형은 간단히 붕괴되었습니다. 이어진 것은 전투가 아니라 학살이었습니다. 그날 남은 시간과 밤새도록 고구려군은 도망치는 수나라 병사들을 추격하여 살해했습니다. 소규모 무리들은 언덕이나 숲에서 최후의 저항을 시도했지만 결국 포위되어 압도당했습니다. 일부 수나라 병사들은 갑옷과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려 했지만 그날은 자비가 부족했습니다. 병사들은 필사적으로 헤엄쳐 건너려 했습니다. 하지만 갑옷 때문에 익사하거나 양쪽 강둑의 궁수들에게 사살되었습니다. 강 자체는 사륙장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살수강 유역은 시체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천 구의 시체가 강을 따라 떠내려갔습니다. 재앙이 닥쳤을 때 강에 미처 도착하지 못한 수나라 후방 병력은 3만 명 정도였습니다. 이 생존자들은 밤새도록 달렸습니다. 그들은 살고자 하는 의지 외에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계속 달렸습니다. 그들은 200km 가까이 되는 거리를 숨가쁘게 이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이 더 탈진과 굶주림,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고구려 기병대는 내내 이들을 괴롭혔습니다. 압박을 늦추지 않고
그 어떤 조직적인 병력도 재편하여 반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6월에 평양으로 자신감 있게 진군했던 30만 5천 명의 수나라 정예 병사들 중 단 2,700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들은 비틀거리고 굶주리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채 요하를 넘어 수나라 영토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이 수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망률은 99.1%였습니다. 살수 대첩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투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는 20세기 최악의 재난들에 비견될 만합니다. 원정군의 사령관 중 한 명이었던 우중문 장군은 수나라 영토에 도착한 직후 사망했습니다. 이는 수치심과 질병, 탈진이 겹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공동사령관 우문술은 쇠사슬에 묶여 관직을 박탈당하고 평민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마지못해 장군직을 회복했지만 이후 전역에서만 허용되었습니다. 수나라 진영에서 그 운명의 날 을지문덕을 풀어주라고 건의했던 유서룡 장군은 양제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치명적인 오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수에서의 재난은 양제 문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은 수나라 제국 전역에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고구려를 괴멸시킬 것이라던 무적의 군대는 전멸당했습니다. 수백만 명을 징집하고 가혹한 세금을 부과하며 영광스러운 승리를 약속했던 황제는 오직 수치와 죽음만을 가져왔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반란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양제는 613년에 또 다른 고구려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이번에는 30만 명의 병력을 모아 요하를 다시 건너려 했습니다. 그러나 원정군이 큰 진전을 이루기 전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황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은 양현감이라는 장군이 산동성에서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양제는 고구려 원정을 포기하고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병력을 다시 중국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이는 수나라 왕조의 근본적인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614년에 자신의 위신을 회복하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양제는 병력을 끌어모아 또 다른 고구려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이 원정은 보급 실패와 고구려의 계속된 저항으로 인해 국경 방어선을 겨우 넘어서자마자 또 한 번 굴욕적인 철수를 강요받았습니다. 이때 영양왕은 체면을 세워주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고구려가 수나라 조정에 조공과 인지를 보내면 양제는 외교적 승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황제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수나라 왕조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고구려 원정은 200만 명에 달하는 인명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병사들과 일꾼들, 그리고 과도한 징집으로 농업 생산이 붕괴되어 중국을 휩쓴 기근과 역병으로 죽은 민간인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국고는 파산했습니다. 유지 보수 인력이 군사작전에 징집되면서 운하와 도로가 황폐해졌습니다. 617년에는 모든 성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지역 총독들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고구려 참사에서 살아남은 장군들은 자신들을 낭비한 황제에게 군대를 돌렸습니다. 양제는 수도에서 수도로 도망치며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618년에 그는 강도에서 발생한 반란 중에 우문화급 장군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중국을 재통일하고 아시아를 지배할 듯 보였던 수나라는 불과 37년의 통치 끝에 붕괴했습니다. 그 폐허 위에서 이연이 세운 당나라가 일어섰습니다. 이연은 수나라의 실수를 교훈 삼아 수십 년 동안은 무모한 한반도 모험보다는 중국 내 권력 강화에 집중하기로 현명하게 결정했습니다. 살수 대첩의 결과는 수세기 동안 동아시아 역사 전반에 파급되었습니다. 고구려의 생존은 중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와 독립이 지속되도록 보장했습니다. 고구려는 645년부터 당나라의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을지문덕의 승리는 그들에게 방어를 강화할 시간을 주었으며 중국 군대가 무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당나라가 침략했을 때
그들은 안시성 같은 고구려 요새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나라의 원정은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도 반복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살수 대첩 이후 50여 년이 지난 668년이 되어서야 고구려는 마침내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심지어 그때도 고구려 내부의 갈등이 정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승리는 또한 한반도 역사를 규정할 외세 침략에 대한 한국인의 저항 패턴을 확립했습니다. 13세기 몽골 침략부터 16세 일본 침략, 그리고 20세기 분쟁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군사 문화는 항상 방어적 이점, 기동전, 그리고 지형의 전략적 활용을 강조했습니다. 을지문덕 자신은 613년 이후 역사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일부 자료는 그가 또 다른 수나라의 공격으로부터 신성을 방어한 직후 사망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가 당나라 시대까지 살았지만 공직에서 은퇴했다고 믿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의 명성이 전설적인 수준으로 커졌다는 것입니다. 고려 왕조인 918년부터 1392년까지 평양 근처에 그를 기리는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18세기 편찬서인 해동 명장전은 그를 한국의 위대한 군사 전략가 중 한 명으로 기록했습니다. 20세기 초 일본의 점령하에 한국이 고통받고 있을 때 민족주의 사학자 신채호는 을지문덕의 전기를 출판했습니다. 그는 을지문덕을 외세 지배에 대한 한국인의 저항의 예시로 내세웠습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전에 외세 제국을 물리쳤고 다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을지문덕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서 민족 영웅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도시의 주요 도로 중 하나인 을지로가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여할 수 있는 군사 훈장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은 을지무공 훈장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그의 이름을 따서 구축함을 명명했습니다. 광개토 대왕급 함선인 을지문덕함은 DDH-972입니다. 남한과 미합 중국 간의 연례 합동 군사 훈련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으로 불렸습니다. 이는 을지문덕의 한국 주권 수호에서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그 상징성은 강력합니다. 612년 을지문덕이 압도적인 중국군으로부터 한국을 지켰듯이 현대 한국도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방어를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수 대첩의 아마도 가장 중요한 유산은 군사 전략과 힘의 한계에 대해 밝혀낸 것입니다. 양제는 고구려의 10배 이상의 자원을 지휘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병력과 더 많은 돈, 더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통일된 중국의 조직력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모든 전통적인 척도로 볼 때 그는 고구려를 쉽게 괴멸시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에서 숲보다 보급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기가 물질적 우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지리가 수적 우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과 고국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는 방어자가 어떤 침략군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이점을 가진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을지문덕은 이 모든 원칙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수나라 군대의 거대한 규모를 자산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시간을 무기로 사용하여 달력과 날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전투에서 이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나라 군대가 스스로의 무게로 무너질 때까지 충분히 오래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을지문덕이 실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수 대첩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 평양이 수나라에 함락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동아시아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 제국에 흡수되어 세대가 지남에 따라 독자적인 문화와 언어가 점차 사라졌을 것입니다. 한반도는 중국의 또 다른 성이 되었을 것이고 나중에 인쇄술, 천문학, 야금술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낼 풍부한 문화유산은 억압되거나 상실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독특한 예술, 문학, 정치적 발전을 이루었던 삼국시대는
갑자기 막을 내렸을 것입니다. 668년에 한반도를 하나의 통치 아래에 두었던 신라의 통일은 한국적인 방식으로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 그것은 중국의 점령이었을 것이며 그에 수반되는 모든 문화적 파괴를 겪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만약 수나라가 고구려 정복에 성공했다면 양제의 위신은 보존되었을 것입니다. 617년에서 618년에 그의 왕조를 파괴했던 반란들은 필요한 추진력을 얻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수나라는 수십 년 또는 수세기 더 지속되어 당나라의 부흥을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가 없었다면 중국 문화, 시, 혁신의 황금기 중 하나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시아의 전체 중세 역사가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전투, 한 명의 장군, 그리고 하나의 강에 달려 있었습니다. 살수대첩은 불가능해 보이는 역경에 맞서 인간 정신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3만 명의 방어자들은 자신들보다 10배나 큰 군대를 전멸시켰습니다. 이는 우월한 장비나 신비한 개입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월한 전략, 지형에 대한 깊은 이해, 인내심, 그리고 절박한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용기를 통해서였습니다. 을지문덕은 역사상 다른 위대한 방어 사령관들과 함께 기억될 만합니다. 테르모필레의 레오니다스, 칸나이의 한니발, 야르무크의 칼리드, 이븐 알 왈리드처럼 말입니다. 그가 이룬 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한 국가, 한 문화, 그리고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존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도 무적이 아니며 저항하려는 의지가 압도적인 힘마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놀라운 군사적 이변 중 하나인 이 놀라운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막강한 수나라 왕조에 어떻게 판세를 뒤집었는지 배우는 것이 즐거우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다음 24시간 안에 1000개의 좋아요를 달성할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더 많은 놀라운 역전 승리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전투나 역사적 사건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고대 로마입니까? 중세 일본입니까? 제2차 세계대전입니까?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으며 여러분의 제안은 미래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기억해 주십시오. 때로는 가장 큰 승리가 가장 많은 군대를 갖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현명한 전략을 갖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